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지금 최근에 동해안 수온이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수면 수온인데 아마 드라이를 입으면 상당히 편안한 그런 수온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 처음 다이빙 시작할 때는 드라이 수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헤어진 5mm 수트를 입고도 7도 물에서 다이빙 했던 아슬아슬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처음 배우고 혹은 교육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비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부비동은 물론 다이버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이제 부비동에 대한 압착입니다. 그래서 그 압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비동에 대한 설명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그런지 조금 음성이 좀 맛이 갔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비동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부속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호고요. 이게 동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 주위에 있는 공기, 공간, 이것이 부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비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코입니다. 그래서 비강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부비동이 뭔지, 몇 개나 있고 기능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질병이 오고 예방하는 방법, 즉 그 압착을 예방하는 어떤 요령,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비강은 코 속의 전체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강은 세 개의 그 살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갑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비갑계, 중비갑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나오지 않지만 위쪽에 하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갑계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갑계가 부풀어 오르면 코가 막히고, 또한 코가 막히면 갑계와 갑계 사이에 있는 비도요, 이 비도라고 해서 이것은 코 안에 있는 어떤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이야기하고요. 이 기도도 이렇게 보시면 갑계와 코의 바닥 사이에 이렇게 보면 까만 공기가 보입니다. 이게 하비도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환자 외에는 별로 중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비갑계와 중비갑계 사이에 이런 공기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비도입니다. 중비도 속으로 모든 부비동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비도에 문제가 생기면 압력 평형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상승할 때 역압착이 오게 됩니다. 3번 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갑계, 비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비도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게 되는, 코 환자를 보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대부분이
중비도에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보게요. 이 사진은 말하자면 이 갑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요. 그래서 하비갑계와 중비갑계의 중간, 이 중비갑계를 위로 들어 올려 보면 그 속으로 모든 이놈은 아닙니다. 모든 여기 있는 사골동과 상악동의 우리가 자연계구부라고 부르는 이것이 중비도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계들을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에 왕창 부비동의 자연계구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비강을 이야기할 때 비강이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부비동의 자연 출입구 혹은 자연 계구부, 영어로는 Natural Ostium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비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평동을 이야기할 때는 저평동은 이쪽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비동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부비동은 코를 둘러싸는 공기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에 각각 4개가 있는데 실제로 공기통의 개수는 4개가 아닙니다. 볼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부비동의 기능은 저희들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것을 지금 옮겨왔는데 저는 읽으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첫째, 두개골 안에 공기통을 만들므로 인해서 두개골이 덜 무거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경추가 이 두개골의 무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죠. 어쨌든 그게 하나의 원인, 그거 하나가 기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부비동 속에도 다른 코 속에 있는 모든 혹은 숨길에 있는 모든 어떤 그 표면처럼 점액을 만드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부가 아닌 점막, 즉 코 속, 입 속 모든 기도에는 거기에 덮여 있는 어떤 구조물은 피부가 아닌 점막입니다. 그 점막에서 점액을 생산을 합니다. 이것이 숨길을 부드럽게 해주고, 특히 부비동의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점액이 이 면역적인 방어기전도 좀 지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비동 덕택에 저희들 음성이 공명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의 부비동은 형태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음성이, 특히 공명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가 부어가지고 막혔을 때는 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지금까지 나던 소리의 공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무슨 안면 타격 시에 완충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찰 때 그것을 보온, 보습 이렇게 보냉하는 기능을 사이너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너스는 좌우에 각각 4개씩 있고요. 이 앞쪽을 잠깐 보시면 쉽게 코가 있고요. 눈 바로 밑에 상악동이고, 눈 옆으로 사골동이고, 그 위로 전두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두동은 이거보다 많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서 대부분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저평동이라고 하는 이놈, 얘는 자연계구부가 저평동 앞쪽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저평동 전체의 앞쪽 약간 위쪽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코 속에 병이 있어서 압착이 오는 그런 경우는 저평동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통로가 코 속으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코 뒤쪽에 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압착이 온다면 이것은 좀 통증의 양태가 좀 달라집니다. 이 뒷머리 그쪽이 아파집니다. 어쨌든 부비동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상악동은 양쪽에 하나씩 보면 생긴 형태는 약간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약 10cc 정도의 볼륨이 됩니다. 여러분 10cc면 사실 용량이 꽤 됩니다. 저희들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 1cc, 5cc 이렇게 올라가서 10cc짜리 보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악동이 제일 크고 상악동이 제일 병이 많습니다. 역시 이것도 중비도로 자연개구부가 열려 있습니다. 사골동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6 내지 8개 이런데 보통 교과서 보면 5 내지 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골동은 그냥 저희들이 얼굴을 봤을 때요, 이 눈 옆으로 코 옆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골이라고 할 때 사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처럼 아주 뼈가 얇습니다. 저희들이 수술한다고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보면 그냥 종이 구북 이렇게 부비는 소리, 부석부석 뭐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워낙 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눈을 타격을 해서 탁 치면 눈 다치는 것도 있겠지만 사골동 쪽으로 골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역시 중비도로 이 개고부가 열리고 중비도에 문제가 있을 때 눈옆이 통증이 심할 때가 바로 사골동의 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동이고요. 전두동은 뭐 이름 그대로 머리 앞쪽에 있고 눈이 바로 위쪽에 이렇게 꽤 큰 공기 공간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들은 하나의 공간인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나누어져 있는 것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별도로 자연계급으로 빠져나오는 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 내지 7cc 정도, 즉 상악동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평동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나비가 벌렁거리는 이유는 이 접형이라는 뜻은 나비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해서 생겨있는 모습이 나비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이너스하고 좀 달리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의 접근 방법 뭐 이것도 다르고, 저는 아직 이 저평동의 압착으로 뭐 정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화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농증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평동 바로 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뇌 속에 있는 분비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가끔 코로 접근해서 그 부분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 속의 형태가 좀 바뀌면서 다이빙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리 잘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비동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보자면 물론 제일 많은 게 감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비동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는 축농증입니다. 고름이 고여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한 10cc 되는 상악동에 이게 제일 많이 오는데 그 안에 고름을 씻어내 보면
어마어마하게 독한 냄새가 나는 고름이 한참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농증이 현재 있을 때는 다이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죠? 알레르기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 영어로는 알러지입니다. 그 알러지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거기 꽤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사이너스에. 그 다음에 사이너스에 종양이 옵니다. 양성도 있습니다. 그 양성 중에 뭐 흔히 볼 수 있는 게 비용, 즉 코 안에 물살이 자라가지고 버섯처럼 자란다. 코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사이너스 안에 보면 이렇게 물혹 같은 게 생겨서 점액 낭종 혹은 뼈가 자라는 골종 뭐 이런 것들은 양성 종양이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성의 경우는 이게 암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히 파괴적인 수술 혹은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들에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압착이죠. 그래서 우선 이 일반적으로 부비동에서는 그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요즘은 내시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안을 우리가 전체를 육안적으로 보면서 진단하고 그 상태에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경우는 이게 그 병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정보를 주긴 하지만 많이 요즘은 워낙 CT가 워낙 좋아서 그 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이 보이면 그 다음에 CT를 찍어야지 의료보험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뭐 바로 같이 찍어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RI는 적어도 비강이나 사이너스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코가 안 좋아서 갔는데 MRI를 직접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원의 수입 혹은 어떤 중요한 신경 종양이 의심될 때 그때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인 병을 진단할 때는 이 CT가 제일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압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압착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언제 오느냐, 비강이나 부비동에 질병이 있어서 부비동의 자연 개구부가 막힌 상태에서 하강을 하거나 혹은 상승할 때 막히면 압착, 역압착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자연 개구부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멍으로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흡을 할 때 저절로 압력평형이 됩니다. 혹은 발살바를 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중위의 압력평형을 할 때 이 부비동은 거의 대부분이 저절로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막히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면 뭐 하강도 못하고 상승도 못하는데 이게 원웨이로 열리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닫히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즉 이게 일방통행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하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승할 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역압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압착, 역압착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압착이 오면 아픕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그 귀에서 압착이 와도 중위 점막에 출혈이 오는데 그것처럼 이 사이너스 안에 이렇게 피가 납니다. 나서 이렇게
위에는 공기고 밑에는 피가 고여 있는 우리가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에서 계속 피가 나고 심지어는 지연돼서 며칠 동안 심지어는 일주일 넘게까지 피가 시체말로 시골말로 이렇게 질질질질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그 사이너스 압착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이빙 이후에 코피가 나는 경우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다이빙하고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마스크 안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피가 이렇게 고여 있어서 그걸 바로 볼 수 있죠. 압착을 예방하는 방법은 역압착을 예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비동에 다른 질병이라도 있으면 그 다른 질병이 무슨 종양도 될 수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종양이 있어도 공기가 소통만 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종양이 있을 때 이 사이너스 안에 있는 공기가 이런 어떤 자연 계곡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어있는 질병부터 치료를 하고 해야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 약도 있고 수술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강할 때 통증을 느끼면 하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억지로 내려갔다 칩시다. 만약에 상승할 때 이 통증이 오게 되면 그 통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지 않으면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올라오려고 하면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심지어 전화가 와가지고 박사님 지금 제가 올라오다가 역압착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단 올라왔는데 눈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눈가리입니다. 눈가리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야 이런 식으로 전화합니다. 근데 제 전화기 속에서 어떤 공기 빠지는 소리가 삐 하고 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김 강사 안 아프지? 이러면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압착 사실 하강할 때 오는 통증은 안 내려가면 해결이 되지만 역압착은 더 심각합니다. 안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연락받았던 역압착에 대한 통증들은 사실 올라와서 통증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가 부풀어 오른 공기가 이렇게 밀려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문제겠죠. 예방을 하면 좋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압착을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1g의 예방이 1톤의 치료보다 좋다라고 하는 역압착이 올 수 있는 압착이 올 수 있는 그런 다이빙 프로필을 피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안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다이빙 강사분들이 이번 다이빙에서 그 학생을 마쳐야 돼.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마쳐야 돼. 그래서 무리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분에게 혹은 인솔하는 다이버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내려가지 말고 다른 강사분이나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맞습니다. 강사가 너무 아파서 물속에서 곤란을 겪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압착이 왔건 압착이 오고 나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면 피가 난다든지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코에서 막 누런 진물이 나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CT가 구비되어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단받고 내시경도 넣어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 화면에 뜨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혹시 필요하면 또 저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을 위해서, 특히 압착이 왔던 분은 감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감염 예방용 항생제를 좀 먹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이런 분들이 병원 가면 병원에서 지금 아닌데 뭐 잘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부비동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압착이 오면 운이 없는 분은 다음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후로도 할 수 없게 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압착은 피할 수 있고, 또 피하지 못해서 압착이 왔다면 잘 치료를 하면 여전히 안전하게 계속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